특허 출원 절차. 그래서 특허 출원 절차에 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에 관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처음에 출원을 할 때 출원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허 출원서가 됐던, 상표 출원서가 됐건, 아니면 뭐 디자인 출원서가 됐던 출원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출원서에는 그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의 성명, 주소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발명의 명칭 같은 게 나오죠. 출원서는 그냥 표지라고 보시면 돼요. 표지. 맨 앞에 표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예요. 명세서. 그래서 명세서에는 아까 나왔던 명칭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들이 붙게 되죠. 그러면 도면에 대한 설명들,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같은 게 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에 관한 어떤 디테일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되고, 특허 청구 범위가 결국에는 여기 청구라는 말이 쓰이죠. 청구라는 말은 특허청에다가 이 기술 영역은 내 거야 라고 이제 특허청이 인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겁니다. 특허청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항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특허 청구 범위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구항 1항을 그러니까 변리사가 초안을 써왔다 그러면은 초안에 청구항 1항은 반드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청구 범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여기에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발명의 구성 요소로 어저께도 사례로 몇 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게 잘 들어가 있나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도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거의 들어갑니다만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도면을 넣고, 그 다음에 요약서가 붙게 됩니다. 발명의 내용을 요약하는 서면인데 간단히 정리한 그런 요약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세서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초안을 받게 되면 그 초안을 리뷰하면서 한번 그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발명의 명칭이 맨 처음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기술 분야가 쓰여집니다. 근데 기술 분야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어느 기술 분야에 해당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쓰는 내용이에요.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이라고 해서 종래 기술을 써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종래 기술 써주는 부분. 근데 종래 기술을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죠. 심사관님들을 도와주시고 싶으시다면 종래 기술을 많이 써주시면 되는데, 뭐 굳이 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종래 기술을 언급을 하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1, 2, 3 해가지고 종래 기술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는 종래 기술의 언급을 좀 해주시고, 특히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2개에서 3개 정도 언급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발명의 내용, 아까 전에 진보성 판단할 때 목적, 구성, 효과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 내용이 바로 발명의 내용에 들어가는데, 여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리고 과제 해결 수단, 이게 바로 구성입니다. 구성. 내 발명의 구성. 그리고 효과 부분은 내 발명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1, 2, 3 써줬다. 그러면은 그 문제점 1, 2, 3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한다 하는 그거를 갖다가 1, 2, 3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자, 그리고 구성에 해당하는 과제 해결 수단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청구항을 좀 이렇게 좀 읽기 좋게 편집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청구항이라는 거는 청구항 안에 희망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주 뭐 뛰어난 효과를 청구항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네. 특허라는 거는 결국에는 발명을 보호받고자 그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고, 그 발명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2, 구성요소 3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성을 갖다가 청구항에 기재된 그 구성을 간단히 요약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 그래서 도면 1번은 뭐고 도면 2번은 뭐고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거죠. 자,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급적 여러 형태로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특허 명세서가 두꺼워지는 그 이유는 여기에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명세서가 두꺼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허 청구항을 그냥 한번 딱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면이랑 그 다음에 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요 부분이랑 같이 해서 그 특허를 검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아까 전에 뭐 확대된 선출원 그 부분에서 나왔듯이 C를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만 써놓고 특허 청구항에 청구하지 않는 그거는 되게 손해예요, 사실. 출원인 입장에서는 C를 공개만 하고 특허 청구 범위에 청구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허 청구 범위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이군요. 네네. 과제 해결 수단. 네. 추론할 때도 과제 다른 건 충실하게 잘 기재를 했어요. 네. 근데 과제 해결 수단은 공란으로 비웠어요. 안 네. 했어요. 네. 그리고 추론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기재불비에 해당되나요? 기재불비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많죠. 해당돼요. 네. 예를 들면 청구항을 네. 기재를 안 했어요. 네. 그럼 과제 해결 수단도 사실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구항 없이 제출을 처음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그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에 의해서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 심사관이 뭐 그 부분은 과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게 이제 법으로 요거를 전부 다 만족시켜야지 또 이렇게 심사 통과를 해주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게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재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그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어서 심사관이 거의 근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 거절하겠지만 근데 뭐 반드시 100% 거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일단은 그 부분은 이따가 끝나고 만약에 그런 실제로 그렇게 자체 출원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근데 변리사가 그 출원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일단 청구항이 없이 출원이 가능하니까 네. 그럴 경우에 네. 과제 해결 수단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청구범위 유예 제출 제도는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하여튼 뭐 논문으로 공시된 경우에 뭐 그 날짜가 급하면 논문 자체를 그냥 여기다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넣고 그 청구항을 나중에 좀 잡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발명의 구성 자체가 없으면 그럼 미완성 발명이기 때문에 아예 뭐 진행 자체가 안 되죠. 아니, 구성은 이제 발명의 그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다 들어가 있고 네. 단지 빠져 있다는 것은 청구범위가 없고 네. 청구범위가 없으니까 과제 해결 수단이라는 네. 것이 결국 청구범위의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구범위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과제 해결 수단도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과제 해결 수단이 여기에 있을 경우에는 정리해서 여기다가 기재해 주는 게 좋죠. 근데 예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따가 끝나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나갈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이러다가 해외 출원도 지금 설명 못하고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에 대해서는 여기 써있는 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명세서라는 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 해서 명세서예요.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 서면. 그래서 요 서면에 의해서 사실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아까 진보성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요 내용을 보고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많이 쓰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의뢰하시는 분들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좀 풍부하게 써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내는 돈만큼 이렇게 돈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내 기술이 많이 공개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 기술이 그냥 특허를 받기 위한 딱 적정한 범위만큼만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매칭되는 특허 청구항이 딱 적정하게 딱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구 범위 기재 요건 중에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구항에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고음 발생부 이렇게 해서 2항에 이런 거를 추가를 했어요. 이상 표시부는 경고음 발생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세탁기 제어 장치. 근데 여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이런 어떤 사운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청구항, 그러니까 요 1항은 뭐 등록될 수도 있겠지만 2항에 경고음 발생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이거는 청구항에서만 딱 나온 상태란 말이죠. 청구항에서만 딱 제시된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 그 해설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출원을 하시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청구항에 이런 희미한 표현들, 가공하기 쉬운, 아니면 거의 천도. 그럼 천도라는 얘기야? 아니면은 900도라는 것도 천도랑 비슷하니까 900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이 명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사실 별로 이렇게 실력에 따라서 변리사들도 이런 표현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재불비되는 사례입니다. 기재불비라는 거는 이제 잘못 썼다 라는 내용이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런 표현도 사실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이 왔었지만 구성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는 표현은 특허청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명은 구성 요소 A, B, C로 돼 있는 발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A, B 그리고 C일 수도 있고 C가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구성이 굉장히 불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독립항과 종속항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청구항 1항, 즉 대표 청구항은 최대한 권리가 넓게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청구항 1항은 무조건 독립항이 됩니다. 독립항은 다른 항과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항을 끌어다 쓰지 않는 항을 독립항이라고 얘기하고, 종속항은 여기에 뭔가 구성 요소를 더 부가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독립항에 나왔던 구성 요소 중에 일부의 어떤 성격을 한정하거나, 그러니까 뭐 재질을 한정할 수도 있고 위치를 한정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시키는 그런 청구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립항 하나에 종속항 9개, 보통 이렇게 해서 많이 출원합니다. 어제 보셨던 애플 특허 그 밀어서 잠금 해제 같은 경우에는 청구항이 65개였죠. 근데 그 특허 문서를 보시면 독립항이 4개고 나머지 61개는 종속항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항이 4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독립항에 뭔가 더 아이디어를 부가하는 종속항들이 이렇게 굴비 엮이듯이 이렇게 밑에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독립항이 뭐고 종속항이 뭐다. 요게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명의 단일성은 이건 뭐냐면은 하나의 특허 출원서에 예전에는 청구항을 하나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죠. 이 아이디어도 좋고 뭐 저 아이디어도 좋고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아까 애플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65개 청구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청구항 하나당 출원서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65개의 특허 출원을 다 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특허 출원서에 여러 개의 발명을 넣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체계를 독립항과 종속항이라는 체계로 정리해서 출원해라 라고 하는 게 아까 나온 독립항과 종속항 얘기고, 자, 그리고 근데 그거를 허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허 출원서에 막 상관도 없는 여러 개의 발명을 넣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군의 발명인 경우에만 하나의 특허 출원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조문이 이 발명의 단일성이라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특허법 45조에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청구항에 그 배치된 애들은 거기에 공통되는 공통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권리 능력과 절차 능력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 능력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권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고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출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특허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근데 조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서도 인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할게라는 그런 조약이 사실 맺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들도 다 우리나라 특허권을 가질 수 있고요. 절차 능력은 이거 보면은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즉 엄마 아빠에 의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에게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그러니까 금치산자는 완전히 미친 분. 금치산자,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한정치산자는 좀 약간 절반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아요. 법조문 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미성년자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예를 들어서 언제지? 성년이 되기 전에 자기가 혼자 특허청에 가서 특허 서류 내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성년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했던 그런 하자에 있던 법률 행위를 나중에 치유가 자동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의 종류에는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가 있는데, 방식 심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떤 그런 미성년자의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절차를 혼자 밟을 수 없는데, 그렇게 절차를 혼자 밟은 경우, 아니면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정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절차 무효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보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차피 변리사 사무소나 이런 데서 다 처리를 다 해주는 부분이고, 실체 심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규성, 진보성 같은 부분이 위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정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특허 심사관이랑 이렇게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결국에는 실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체 심사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원을 하면 1년 6개월 뒤에 출원 공개가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돼요. 단 국방상 발명 같은 경우에는 출원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출원하고 나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20만 건 정도가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20만 건을 특허청에 있는 800명의 심사관들이 다 심사하기란 되게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심사 청구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심사해주세요라고 따로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출원만 했다고 해서 심사를 자동으로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사 청구를 안 하면 일단 5년 동안 내 출원은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출원이 되면 출원을 하고 나서 아까 말했던 방식 심사, 그러니까 발명자 정보가 제대로 돼 있나, 아니면 주소가 제대로 돼 있나, 이런 방식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에서 그 IPC라고 해서 그 특허 분류 코드를 이제 매깁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심사 착수를 하죠. 그래서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청에서 특허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 결정. 특허 결정을 내리면 여기 잘 안 보이네요. 특허 결정을 내리고 특허 결정 과정에서 심사관이 이렇게 오탈자 같은 것도 보정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직권 보정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돈을 납부를 하면 그게 설정 등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납부를 하면 그때서야 특허 번호가 나와요. 이 특허 결정을 하면 바로 특허권이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심사관이 봤을 때
신규성, 진보성, 위반 사유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심사관이 특허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특허권 번호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특허 결정서를 받으면 이제 그 등록료를 납부하면서 특허청에다 권리를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 등록 행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규성, 진보성이 없어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특허청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응해서 우리 그 특허사무소에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죠. 의견서는 심사관님의 그 심사 결과가 잘못됐습니다. 아니면은 심사관의 그 거절 이유가 정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권리 범위를 좀 줄여서 다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의견서에 담게 되는 거죠. 보정서는 우리가 권리 범위를 줄이겠다. 그런 액션들을 담는 내용이고.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되면 특허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출원되는 전체 출원 건수 중에 이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80%예요. 80%. 그래서 거절 이유를 통지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절 이유를 통지받게 되면 보통 안 되나 보다 하면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대응을 해서 의견서 보정서를 잘 제출하시면 그걸 거쳐서 등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도저히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절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정을 한 다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재심사를 통해서 심사관이 다시 심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특허 결정을 내줄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거절 결정을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 투명한 부분이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불복 심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특허 심판원에서 요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요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관이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올라가서 특허 결정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래도 거절 그럴 경우에는 또 특허법원에 가서 이 심결에 대해서 싸울 수가 있고요. 이 심결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저렇게까지 네. 절차가 진행되려면 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아니요. 변리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변리사.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그 대법원까지 가는 모든 절차를 변리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출원 공개 제도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출원 공개는. 자, 그래서 특허청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개가 되고 특허청의 계속 중인, 그러니까 적법하게 계속 중이다는 게 특허청의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법하게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은 출원 공개가 됩니다. 근데 뭐 국방상 발명이라든가 공소양속 위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출원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기 공개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특허 등록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기에 공개하셔도 됩니다. 조기 공개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 조기 공개는 출원인이나 아니면 출원인의 승계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심사 청구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출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왜? 예를 들어서 경쟁자예요. 그러면 그 경쟁자가 이 특허를 거절시켜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심사를 해라. 이거 왜 심사 청구도 안 하고 5년 동안 이거 뭔가 이렇게 깨름칙하게 왜 이게 남아있냐. 그러면서 경쟁자가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기 공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비밀로 할 수 있는 나의 권리예요. 출원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가 조기 공개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내가 비밀 유지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기 공개는 제3자들이 조기 공개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심사 청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 청구를 따로 해야 심사를 개시합니다. 근데 특허나 실형신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심사 청구 제도가 있는데, 근데 상표는 심사 청구 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상표는 무조건 출원하면 다 심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특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출원만 하면 다 심사합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모든 특허에 대해서 다 심사하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나라는 심사 청구를 따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심사 청구를 따로 해야 돼요. 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 출원했는데 등록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심사 청구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출원만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좀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시장에 과연 뛰어들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원 순서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는 거죠. 자, 우선 심사. 요거가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 심사는 급행료를 지불하고 먼저 심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또 우선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경쟁자가 이거 빨리 죽이고 싶어 빨리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쟁자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용도 한 6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무조건 우선 심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원 공개 후 제3자가 무단 실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환경오염, 수출 촉진, 하여튼 그 요건이 이렇게 쫙 한 10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면 그러면은 그 우선 심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자, 보정은 아까 선출원주의 제도가 결국에는 출원 일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게 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원을 서두르다 보면 그러면은 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리사도 청광을 잘못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불비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유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소급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막강한 효과죠. 그래서 출원을 하고 나서 원칙적으로는 특허 결정 등본을 우리 집에 송달받기 전에는 아무 때나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때 보정을 하게 되면 이 출원 일자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보정이 인정되면. 그래서 이 보정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원됐을 때 그 명세서 내용 안에 있었던 내용 안에서 보정이 가능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기적으로 거절 이유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는 아무 때나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거절 이유를 통지받았다 그러면은 거절 이유 통지받은 날로부터 2달 안에 의견서랑 보정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 2달은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 최초 거절 이유 통지랑 최후 거절 이유 통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면은 최초 거절 이유 통지는 거절 이유를 최초로 받거나 최후 거절 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 이유 통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절 이유 통지는 최초 거절 이유 통지예요. 그런데 최후 거절 이유 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를 나누는 이유가 요거에 해당하면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약이 돼요. 근데 최후 거절 이유 통지는 뭐냐면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 이유인 경우에는 최후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요거에 대해서
보정을 했는데 근데 요 보정에 의해서 또 다른 거절 이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또 최후 거절 이유 통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변리사 수험생들도 약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최후 거절 이유 통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 사안이 많아요. 특허 청구 범위 같은 경우에 신규 사항 추가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신규 사항을 새로 넣는다는 거는 아까 소급표 때문에 신규 사항을 추가한 거를 보정을 인정해 버리면 그러면은 제3자들한테 피해를 볼 수가, 제3자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급표라는 강력한 효과 때문에 제3자들이 피해를 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가 됐든 신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근데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뒤늦게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도 신규 사항 추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정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설명을 드렸지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좀 풍부하게 써놓으면 그러면은 보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늘어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많이 쓰는 그런 뭐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해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네. 분할 출원 같은 경우에는 원 출원에서 여기 A라는 거를 띄어서 따로 이렇게 자식 출원을 하는 거예요. 자식 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례로 1특허 출원 위반인 경우에 아니면은 1특허 출원 위반은 뭐였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단일성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출원서에 있는 내용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할 출원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예고, 그 다음에 분할 출원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일부 청구항이 거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를 받았는데 이 중에 5, 6, 7, 8항은 뭐 등록 가능성이 있다라고 심사관이 통지한 경우에는 5, 6, 7, 8을 띄어내요. 그리고 1, 2, 3, 4항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고 5, 6, 7, 8만 먼저 등록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특허권이 2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분할 출원은 아주 자주 사용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1, 2, 3, 4항을 삭제 보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사업이 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 같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따로 띄어서 먼저 5, 6, 7, 8을 먼저 받고 1, 2, 3, 4는 싸워서 그래도 받겠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분할 출원은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변경 출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얘는 뭐냐면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바꾸거나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바꾸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예, 형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뭐 방법 발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물질 발명 이런 것들은 원래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경우에 그러면 실용신안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 거절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특허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출원, 변경 출원 효과는 소급효가 있어요. 소급효는 가장 강력한 좋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이거는 그냥 괄호 열고 옆에다가 그냥 해외 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 출원. 원래 원칙적인 해외 출원의 모습이 바로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약 당사국 국민이 외국에 특허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에 외국에 출원한 날을 한국에 출원한 날로 인정하는 제도다. 그래서 미국에서 2011년 5월 3일 날 기초 출원을 1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기초 출원 2를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출원을 하면서 조약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조약,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었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 특허에 관한 조약이겠죠. 그런 조약을 맺었으면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는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판단 시점을 소급해 줍니다. 판단 시점을 소급해서 여기에 그 우리나라에 출원이 된 시기는 2012년 5월 3일이지만 근데 A와 B에 대해서는 A는 요 날짜, B는 요 날짜로 판단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게 당연히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출원한 다음에 1년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겠다 하는 경우에도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C를 참고하고 저기 C는 어떻게 되나요? 언제 기준으로 되겠어요? 5월 3일이요? 2012년 5월 3일 기준으로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발명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은 여기 조약 우선권 주장이 생기면서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들 사이에 1년 이내에 이렇게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출원과 우리나라 출원 사이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걸 인정해줘야 형평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들어온 제도인데 기초 출원 1을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출원 2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우선권 주장,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원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A는 여기 날짜 기준으로, B는 여기 날짜 기준으로 해서 판단 시점을 소급해준다라고 하는 게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예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특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초 출원 1이 그런 개념 특허다. 개념 특허고 약간 미완성 발명으로 몰릴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이렇게 후출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특허로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을 대기업들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요 A에 대해서는 날짜를 요 앞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정에 의해서 원래 신규사항 추가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신규사항을 추가하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가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 특허권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일단은 특허권은 그 몸이 없죠. 무채성. 그래서 점유가 불가능하고 침해 입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속지성이라고 해서 각 국가마다 별개의 특허권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해도 미국에 부동산세를 낼 필요는 없듯이 법이 다르면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도 다 다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특허권의 개념 해서 여기 보시면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존 타인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CDMA 원천 기술을 누가 갖고 있죠? 퀄컴이 가지고 있죠. 근데 CDMA 관련해서 퀄컴만 기술 개발을 하는 건 아니죠. CDMA 관련돼서 삼성도 그렇고 애트리도 그렇고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존 타인의 특허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돼 있다. 그리고 나의 특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D까지 붙어 있다. 그러면 나도 요 D를 붙이는 게 진보성을 인정을 받는다면 특허청에 의해서 내가 이 특허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실시할 수는 없어요. 왜? ABC라는 게 미리 이제 원천 특허 소유자한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타인의 기존 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원천 특허 보유자한테 좀 실시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D를 붙인 요 계량 기술을 당신이 실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호 실시 허락을 하는 게 바로 크로스 라이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 특허를 이미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을 아예 그냥 다 접읍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계량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면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더 기술 개발하는 그 길목을 우리가 왕창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량 특허랑 원천 특허랑 서로 이제 교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크로스 라이센스 협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존의 타인의 특허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돼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C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구성이야. 그러면은 C를 제거해버리고 D를 붙여서 회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와 영향이 없는 독립적인 특허권을 받아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특허가 안 나오고 실용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보성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다 D를 붙이는 게 기존에는 생각해내기 어렵다. 당업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진보성을 인정받아서 특허를 받을 수는 있는데 특허권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시를 못할 수가 있다 이거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계량 특허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원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그 비싼 값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의 범위라고 해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그러니까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얘는 죽어요. 근데 언제부터 얘가 존재하게 되느냐?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그러니까 심사 기간만큼 존속 기간이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나라마다 따로따로 받아야 되고 그거를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객체적 범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에요.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실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보다 청구 범위에 대해서 보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만 특허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특허 문서를 보고 그거를 여러분 실험실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러면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실험을 위한 실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출원하고 등록료 납부하게 되면 바로 거의 그 다음 날이에요. 설정 등록이 되게 되고 요만큼이 이제 특허권의 효력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존속 기간 연장. 요거는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 제도라는 그거를 움직이는 그 파워 그룹 중에 하나가 그 제약사들이에요. 제약사들이 이 특허 제도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신약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걸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그러면 그 신약을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이 이 존속 기간이 제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별의별 압력을 많이 이렇게 행사하는데 그게 나타난 게 바로 이런 제도예요. 존속 기간 연장. 그래서 의약이나 농약인 경우에는 사실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임상시험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기간이나 이런 거는 특허법에 의한 제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특허권이 손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대 맥시멈 5년까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적극적 효력, 소극적 효력. 근데 이거는 약간 법률 용어인데 적극적 효력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실시를 하는 거를 적극적 효력이라고 얘기하고 소극적 효력이라는 거는 남을 못하게 하는 거를 소극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 용어. 그래서 내가 특허권자면 당연히 내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요. 단 원천 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실시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질권이 뭐냐면 저당 잡히는 거예요. 저당. 그러니까 저당은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게 저당권이고 이 동산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을 하죠. 그래서 특허권은 질권 설정을 하고 담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내 특허권을 담보로 얼마 대출해주세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특허 담보라는 그 용어보다 질권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특허권 양도 등의 수익 처분 행위도 이 적극적 행위 효력에 들어가고요. 소극적 효력은 남이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남이 못하게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 금지효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 효력 제한 사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용 저촉 관계에 의한 제한. 즉 원천 특허가 먼저 있으면 그러면은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계량 특허라면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용 실시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게 되면 내가 특허권자지만 전용 실시권 계약을 맺게 되면 전용 실시권자만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기한 제한을 둘 수 있어요. 3년이나 5년이나 뭐 이렇게. 내가 공장 설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특허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법에 의한 제한은 아까 말했던 뭐 약사법, 농약관리법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특허권 공유에 의한 제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특허권이 공유일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전부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타 공유자 동의 없이 특허권 지분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취소에 의한 제한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이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특허권을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특허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남을 못하게 하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 보시면 소극적 효력의 제한 사유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업으로서 실시하는 게 아니면 그 특허 문서를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 뭐 연구실이나 집에서 이렇게 막 하셔도 됩니다. 뭐 음식 특허, 맛있는 음식 같은 거 특허 문서 보시고 그대로 집에서 하셔도 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에 나가서 팔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실시권의 존재.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실시를 아까 법정 실시권자라고 해서 직무 발명 같은 경우에 회사한테 넘기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회사가 무상의 통상 실시권자가 되죠. 그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런 무상의 통상 실시권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실시권자라는 거는 그렇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통상 실시권을 강제로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거는 이제 조금 복잡한 판례 이론이라서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무효항변이나 자유기술의 항변이 이건 뭐냐면은 그 특허 발명 자체가 원래부터 출원 당시부터 공지기술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를 받아서는 안 되는 기술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남을 배제시키는 그 효과가 결국에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항변, 자유기술의 항변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특허권 효력의 제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구범위 해석은 요거는 어저께도 저희가 청구범위를 몇 개 봤죠. 많이 봤죠. 청구범위 많이 봤는데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특허나 실용신화는 기술을 말로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로 쓰여진 청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청구 범위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청구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석의 참고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청구 범위가 아주 명확히 써 있어요. 그래서 청구 범위만으로 이 권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지는 않아요. 근데 청구 범위에 기재된 문헌만으로 그 범위가 좀 불투명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보충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기술 참작 원칙이라고 해서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내지 개량의 정도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출원 당시에 그 기술과 관련된 경쟁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넓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출원 당시에 그런 비슷한 기술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은 좁게 해석이 좀 됩니다. 그게 이제 공지기술 참작의 원칙의 그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 원칙인데 이게 뭐냐면 권리자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를 신뢰하여 행동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행위와 모순되게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뭐 금반원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보정에 의해서 권리 범위를 확 줄였을 때 나중에 특허 소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줄였지만 우리가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변명하지 마라 라는 내용. 그래서 얘가 있는데 원래 청구 범위에 뭐 등받이와 보조 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 동작을 하는 연결 레버를 안내부가 안내하도록 하는 구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내부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 뭐 프레임을 가이드하는 그런 표현을 아주 우리가 권리를 넓게 받으려고 안내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심사관에 의해서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안내부가 아닌 한 쌍의 롤러로 그 가이드 장치를 한 쌍의 롤러 위 롤러 아래 롤러 이렇게 롤러로 우리가 바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롤러가 아닌 다른 구성은 권리 범위로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그 의사가 전달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할 때 안내부가 만약에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롤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양옆에 이제 보조 슬라이드 관, 지지대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그런 거를 다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롤러가 아닌 여기 보시면은 가호 실시라고 해서 치매품이 슬라이드 관으로 위 아래를 지탱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치매가 일어났었거든요. 이 실제 케이스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특허 치매가 아니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정을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균등론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구성 요건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치환 가능한 경우라면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서 치매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균등 치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청구항에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에 A, B1, C, D 이렇게 돼 있으면 치매품이 이 B1을 다른 걸로 대체해버렸어요. 원칙적으로는 치매는 아닌데 근데 이 B1에서 B2로 교체하는 게 그때 당시에 당업자한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치환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걸 보호해줘야죠. 그죠? 특허권자를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이 B2로 치환한 게 그때 당시에 치환이 용이했다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치매품으로 인정해버리는 게 균등론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를 좀 더 넓게 보호해주기 위한 이론이에요. 균등론의 적용 요건이 있는데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 해결 원리가 그러니까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치환이 그때 당시에 당업자한테 쉬울 것. 그렇게 B1에서 B2로 바꾸는 게 쉬운 거였다면 그러면은 균등 침해를 인정합니다. 자, 근데 여기 아까 전에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제한 사항이 아닐 것. 이게 균등 침해를 다시 무너뜨리는 그 요건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쌍의 그 안내부라고 처음에 했다가 한 쌍의 롤러로 한정해버렸죠. 그 얘기는 롤러가 아닌 다른 안내 수단들은 다 내가 포기하겠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 롤러나 슬라이드관이나 치환이 가능한 애들인데 그래서 원래는 균등 침해에 해당해야 되는데 근데 의식적으로 제외해버렸죠. 중간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보정소리에서요. 네. 그 롤러 또는 슬라이드 그렇죠. 그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특허 침해를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되게 뭐 슬픈 사례죠. 자, 간접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냥 용어만 일단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제품 전체를 하나의 특허로 받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터 케이스인데 프린터에 보면은 카트리지가 들어가죠. 근데 카트리지 포함하고 토너 급지 장치 들어가고 뭐 출력 가이드 들어가고 약간 이 모든 구성을 다 특허 하나에 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경쟁자는 아니지만 유사업자가
카트리지만 그대로 뺏겨 썼어요. 그랬을 경우에 특허 침해 아니에요. 왜냐면 구성 중에 일부만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출원 과정에서 보통 출원인들이 욕심을 많이 냅니다. 이 구성도 넣고 저 구성도 넣고 이렇게 구성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는데 구성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회피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그 구성 중에 일부만 빼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간접 침해 이론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트리지만 그렇게 빼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요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물건 발명, 방법 발명 같은 경우에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한번 요 사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심판과 해외 출원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이미 지났는데 한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허 심판이라는 거랑 특허 침해 소송이랑 요거는 좀 두 개로 나눠져요. 네, 나눠집니다. 특허 심판이라는 거는 어떤 그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발생이랑 소멸에 관한 그런 특허 심판원에서 하는 행정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심판. 그리고 침해 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해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또는 침해 금지 청구가 요 두 가지가 특허 침해 소송의 대표적인 소송 케이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법원에서 하도록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요 부분을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소송은 변리사가 하도록 법에 원래 써 있어요. 근데 저희가 변호사들에 비해서 이제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호사들의 논리는 이거는 돈에 관한 소송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도 침해 소송 많이 합니다. 저희도 침해 소송 많이 하는데 침해 소송 자리에서 사실 저희가 그 고객들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서류만 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분들은 알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뭐 문과 나오셔가지고 그 뭐 토너 카트리지 뭐 하여튼 뭐 P2P 뭐 이런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최근에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제도 개선이 좀 많이 이루어져요. 요거는 어차피 변리사들이 원래부터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거절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아니면은 무효 심판 같은 거 그런 게 특허 심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종류는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인데 요거는 당사자들끼리 싸우는 심판이에요.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계 심판이에요. 무효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무효 심판 청구하죠. 그리고 그 상대방은 누가 돼요? 특허권자가 돼요.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싸우는 거고 결정계 심판은 이거는 특허청이랑 싸우는 거예요. 특허청장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거 뛰어난데 왜 거절 결정 내렸어 하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특허청장을 상대로 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일단 뭐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특허권자예요. 피청구인이 특허권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멸 후에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허권이 그러니까 무효 심판에 의해서 특허권이 무효가 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이 아예 그냥 싸그리 그냥 소급 소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특허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침해에 의한 손해 금액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침해자로 몰린 사람은 그래서 아예 이 특허권이 있든 없든 하여튼 이 특허권을 아예 무효시켜 버리는 게 그 침해로 몰린 그러니까 경고장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고 해서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랑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는데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가 여기까지 미친다 라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침해 제품을 갖다 놓고 이 제품이 내 권리에 속하는 그런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보다는 조금 좀 약간 효과가 약한 그런 점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 특허권자가 이거는 침해라고 특허 심판원에서 인정했다 라는 그 확인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침해 소송에서 많이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빨리 나와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허 소송이 아주 길어질 경우에 그거에 대비해서 빨리 이제 결정을 내버리는 거죠. 소극적 권리법용하기 심판은 이거는 경고장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품은 이러한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그 권리에 내 제품이 속하지 않습니다 라는 확인을 받게 되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통상실시권 허용 심판은 통상실시권을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통상실시권을 좀 주세요라고 특허 심판원에다가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체 한 4번인가 5번밖에 없어요. 그냥 조문상으로 존재하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고, 요게 많이 청구되죠. 거절결정 불복심판. 그래서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거절결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장을 상대로 해서 왜 거절결정 내렸어? 라고 불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허 소송은 여기 보시면 손해배상 소송이랑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너무 오래 걸릴 경우에 가처분 소송을 먼저 내서 특허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탁금을 먼저 걸고, 그래서 먼저 행정집행을 먼저 해버리게 하는 게 이제 침해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침해 금지 소송은 상대방한테 이제 당신 공장 문 내리시오, 아니면은 침해에 사용한 물품, 즉 설비 이런 거 다 압류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소송이 되는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은 당신의 특허 침해로 인해서 내가 얼마를 손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돈으로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근데 이게 이제 특허법원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에요. 법이 개정돼서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2심을 다 해라, 이렇게 정리될 예정. 여기 민사로 되어 있는데 형사입니다. 형사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뿐만 아니라 상표 소송은 더 많아요. 상표 소송은 형사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민사 소송보다 이 지재권에 관한 형사 소송이 되게 많아요. 이게 특허 침해죄 또는 상표 침해죄, 이런 죄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를 압박하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왜냐면은 당신이 우리 상표 침해하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만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 지방 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심결 취소 소송은, 심결이라고 하는 거는 판결이 아니에요. 심결은 특허 심판원에서 내리는 행정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심결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허법원에서. 그래서 무효 심판이 결정이 났다. 그거는 특허 심판원의 결정이고, 그건 이제 특허 심판원의 심결이고, 그 심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허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송에 관한 얘기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T 출원 같은 경우에는 1국 출원 후 12개월 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제협력조약 PCT에 따른 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의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하고 그 다음에 12개월 내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PCT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출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PCT 출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PCT 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진입하나,
아니면 한국 걸 먼저 가지고 그다음에 PCT를 진출한 다음에 뭐 다른 나라에 이제 같이 진출하나 어차피 한국 특허는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PCT를 위한 초안을 작성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특허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한국 특허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12개월 내에 PCT 특허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각국에 여기 보시면 우선일이라고 하는 게 요 한국 특허 날짜예요. 한국 특허 출원 날짜. 그래서 우선일로부터 2년 6개월 또는 2년 7개월. 요게 조금 나라마다 달라요. 네,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나라마다 30개월인데도 있고 31개월인데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각각 자기가 원하는 국가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조약 우선권 주장에 의한 해외 출원은 12개월 안에 무조건 진출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약 우선권 주장에 의한 해외 출원은 사실 1년 안에 우리 사업 아이템이 어느 나라에서 반응이 있을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또는 31개월의 시간이 있죠. 2년 6개월 또는 2년 7개월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CT 제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 국제 출원서 제출 시 하나의 언어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인가요? 원래는 그 한국어가 그 PCT 국제 용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2009년인가? 그때 이제 한국어가 PCT 국제 공개 언어로 인정이 되면서 한국 특허를 출원했다. 아니면 한국어로 된 명세서가 준비 중에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걸 가공해서 PCT로 바로 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 보면 특허 출원 제도입니다. 특허 허여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PCT 출원을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권리를 한 방에 받을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비용이 또 국내 단계 진입을 원하는 지정 국가에만 납부한다. 즉 국내 단계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국내 단계, 일본의 국내 단계, 중국의 국내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그 각각 진입을 원하는 지정 국가에만 그때 가서 2년 6개월, 2년 7개월 그 기간이 넘기 전에 그때 가서 납부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PCT가 좋은 게 중간에 그 국제 지식재산 사무국에서 요런 국제조사를 해줘요. 서치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서치 리포트가 각국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서치 리포트가 좋게 나오면 그러면은 각국에서 그걸 참조해서 심사하니까 각 국가마다 또 이렇게 요걸 참조해서 하기 때문에 등록 가능성을 좀 먼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즈니스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비즈니스 아이템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니면 언제 어느 나라에서 반응이 올지 이런 부분을 출원 당시에는 예상을 못하죠. 그리고 12개월 내에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PCT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CT 국제 출원이 이루어지고 국제 단계에서는 이거에 대한 국제 조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 단계가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문을 제출하고 각 국가의 지정관청, 선택관청을 이제 선택을 하면 각 국가의 국내 단계에서 그 심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면 미국, 중국이면 중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좀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변리사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단계에서는 각 국가별로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각 국가별로 당업자라는 사람들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각 국가별로 쪼개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시간 초과가 많이 됐네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끝나고 또 궁금하신 점은 따로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여기 밑에 제 이메일이랑 핸드폰 번호 남겨놨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늘 질문을 다 못하실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무소가 논현역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나시다가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네, 찾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